처음엔 한국을 떠났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더 싸고 더 좋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폭발 사고, 짧은 수명, 성능 저하 등 전기차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주문은 취소되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찾아온 곳은 단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1997년 겨울, 4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도 연구실 창문을 통해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배터리 셀이 들려 있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군.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배터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시도인지 셀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전자부품 가게에서 자란 저에게 배터리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시골 출신 연구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제가 매일 밤 연구실을 지키는 이유였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 밖에서는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험복을 벗으며 오늘도 집에 늦게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 수영이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도와야 하는데 또 늦어버렸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을 어귀의 작은 분식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 수영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38살의 수영은 제가 연구에만 매달려 있을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는 일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거예요 라며 격려해주곤 했죠.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 민수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5살 민수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또 야근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이 배터리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수영이 따뜻한 라면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잡아야죠. 저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오늘 실험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성공했지만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 가족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게를 꾸려나갔고 저는 연구원 월급으로 연구비를 보충했죠. 때로는 실험 재료를 사기 위해 제 용돈을 털어넣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만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연구실에서 못다한 계산을 집에서라도 마저 해야 했거든요. 여보,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요. 수영이 안방에서 말했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저는 대답하며 펜을 들었어요. 노트 위에는 복잡한 화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튬이온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방법, 전해질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음극재의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밤 끙끙거리며 연구하던 이 기술이 훗날 전 세계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문득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고요한 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제 손으로 만든 배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범한 연구원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큰 꿈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시골 마을의 연구실에서
홀로 실험을 반복하는 무명의 연구원이었지만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모두 제가 만든 배터리로 움직이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03년 어느 봄날,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인생을 바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소장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큰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테슬라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일까요?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테슬라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배터리 없이는 더 이상 생산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했지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김 부장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본사에서 연구소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로비도 심하고요. 예산 삭감이라고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김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도 알잖아요. 요즘 경영진이 단기 수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터리 연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특허증과 논문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연구를 중단하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니 아내 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수영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테슬라의 요청, 연구소 예산 삭감, 그리고 연구 중단 압박까지. 미국에서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건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를 포기하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수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요. 우리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미국에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테슬라에서 기술 지원을 요청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호 씨,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사에서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접을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가야죠.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며칠 후, 연구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미국행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지금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테슬라가 직접 요청한 건데 이를 놓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무이사 박상무는 냉정했습니다. 진호 씨, 현실을 봐야 해요. 이제 배터리 시대는 끝났어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끝났다고 하십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미 앞서갔어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요. 회의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겠어요. 결국 회사에서는 마지못해 저와 동료 몇 명의 미국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철수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미국 가서 꼭 성공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고마워, 민수야.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수영이 제 짐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몸 건강히 다녀와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미국행이 실패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과연 제가 미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2003년 5월, 저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규모의 압박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빌딩들, 그리고 거리를 메운 최신형 자동차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세계였어요. 테슬라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로비에 전시된 번쩍이는 전기차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오가는 직원들. 저는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박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테슬라의 기술 담당 부사장 마이클 존슨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진우입니다. 저희가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분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정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거든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어요. 과연 제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연구실로 안내받은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연구 환경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개발한 배터리 기술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들 자랑하던 미국 기술이라고요? 우리나라 10년 전 기술에도 못 미치잖아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 기술 수준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배터리 용량, 안전성, 충전 속도 모든 면에서 말이죠. 마이클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고 충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배터리 샘플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리튬이온 셀의 구조부터 전해질 성분까지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보이네요. 먼저 음극재의 코팅 방식을 바꿔야 하고 전해질도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하면 성능이 개선될까요? 개선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으로 바뀔 겁니다. 용량은 2배,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무한 자본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그들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호텔방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했습니다. 여보, 어때요? 미국은? 수영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들이 우리 기술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너무 쉽게 핵심 기술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마치 우리를 이용하려는 느낌이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훨씬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테슬라 연구진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죠.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쳐 완성된 기술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저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피셔맨스 워프, 그리고 차이나타운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차이나타운의 한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일이 옳은 선택일까요?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때 식당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보도였어요. 아직도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있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배신과 음모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과 미국, 기술과 자본, 꿈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받는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장 먼저 의심스러웠던 건 함께 온 후배 연구원 김성민의 행동이었습니다. 32살의 성민은 제가 아끼던 후배였어요.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미국에 온 후부터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선배님, 이제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성민이 어느 날 저녁 제게 말했어요. 무슨 기회 말이야? 테슬라에서 제게 정식 연구원 자리를 제안했어요. 연봉도 한국의 10배나 된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이 미국에 남겠다는 뜻인가요? 성민아, 우리 계약은 어떻게 하고?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한국 회사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돌아가야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민의 말에 일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개발한 핵심 기술 자료가 테슬라 내부에 유출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마이클에게 따졌어요. 박 박사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협력하는 관계 아닙니까? 정보 공유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건 제가 허락하지 않은 핵심 기밀입니다. 아, 그런가요? 성민 씨가 우리와 공유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민이 배신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성민을 찾아갔어요.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성민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한국은 끝났어요. 세계는 미국이 지배합니다. 성민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선배님이야말로 현실을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봤자 자본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인정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팔아넘긴 거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합리적 선택을 한 거예요. 선배님도 머리를 써보세요. 저는 분노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당장 제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성민의 배신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김 부장에게 긴급히 연락을 드렸어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술 유출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성민이가 테슬라와 손을 잡고 우리 기술을 넘겨준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진호 씨, 사실 여기서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본사에서 압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압력 말입니까? 경쟁사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넘기면 안 된다고 정부에까지 건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배신당하고 한국에서는 지원이 끊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진호 씨,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됐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는 무력했습니다. 부장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린 결정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그날 오후, 테슬라에서도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켈이 직접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박 박사님, 안타깝지만 우리의 협력은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정부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했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필요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성민을 통해 이미 핵심 기술을 빼간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박 박사님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가야겠어요. 그 순간 미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됐어요. 한국 배터리 의존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던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언론은 한국 기술을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수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실패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가 뭘 잘못했다고. 모든 게 틀어졌어요. 기술은 도둑맞고 지원은 끊어지고 수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집에 와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연구실 책상 위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해고당한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국은 버려지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6년간의 연구, 가족의 희생, 그리고 조국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성민은 이미 테슬라와 정식 계약을 맺고 미국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성민아, 넌 한국인이잖아. 이제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시대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성민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003년 여름, 저는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미국에서 배신과 절망만을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국의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역시 고향은 고향이었습니다. 수영과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수영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았고 민수는 아빠,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고향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제 자리를 없애버렸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진호 씨, 미국에서 고생 많으셨죠? 김 부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배터리 연구팀은 해체되었고 진호 씨가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 결국 저는 연구소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6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쫓겨나는 기분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집에서 며칠간 멍하니 지내던 저에게 수영이 말했어요. 여보, 분식집이라도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는 마지못해 분식집 일을 도왔습니다. 한때 첨단 기술을 연구하던 박사가 이제 라면을 끓이고 계산대를 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저를 그냥 분식집 아저씨로만 봤습니다. 아저씨, 라면 하나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라면을 끓였어요. 과거의 영광은 이미 잊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바로 제가 개발한 것과 똑같았어요.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기술을 도둑맞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분했어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성민이 그 발표회에 당당히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테슬라의 수석 연구원이 되어 있었어요. 성민이 놈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등록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빠,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직해서 집안일을 도울게요. 무슨 소리야? 넌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미래까지 막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옛 동료 하나가 찾아왔어요. 박철민이라는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안타까워요. 선배님 기술이 저렇게 도둑맞다니. 철민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되죠. 선배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철민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죠. 무엇으로요? 이제 나이도 많고 쫓겨난 연구원을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던 연구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였어요. 매일 분식집에 앉아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개인적인 실패를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연구 노트를 펼쳐봤어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의 연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헛된 일이었나? 하지만 노트를 보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보고 온 기술들과 제 기술을 결합하면 더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비록 연구실은 없지만 집에서라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이 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응, 포기할 수는 없어. 한 번 더 도전해 볼게.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렇게 저는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열정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절망 속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2004년 가을, 저희 가족은 서울을 떠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진우야, 네가 만들던 그 조그만 배터리.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논에 펌프 돌릴 때 얼마나 요긴했는지 몰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만든 조잡한 배터리를 아직도 기억해 주시다니. 그때 할아버지가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지만 진우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포기해?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땀과 끈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고향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장비는 부족했지만 창의성과 끈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수영은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 민수는 지역 고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일했던 박철민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선배님, 저도 회사에서 나왔어요. 함께 연구해 볼까요? 철민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연구비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래도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철민의 합류로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둘이서 마치 대학생처럼 밤새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저희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아빠, 저도 배터리 연구를 배우고 싶어요. 민수야, 넌 대학에 가야 해. 아니에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제가 도우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겠다고 나서다니. 이렇게 해서 저희의 작은 연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진호, 박철민, 그리고 박민수. 세 사람이 전부였지만 열정만큼은 어느 연구소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각자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연구실에 모여 실험을 했습니다. 부족한 장비는 직접 만들거나 중고로 구입했어요. 아버지, 이 방법은 어떨까요? 민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젊은 관점에서 나온 참신한 발상이었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던 중 드디어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어요. 이거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용량은 기존 배터리의 2배, 충전 속도는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안전성까지 확보한 혁신적인 배터리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말 대단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철민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선배님? 글쎄, 일단 특허부터 내자. 그리고 투자자를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시골의 무명 연구팀에게 투자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울의 투자회사들은 저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에서 배터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성민이 개발했다는 배터리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도둑질한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부의 시작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2005년 봄, 저희의 작은 연구실에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직접 한국에 온 것이었어요. 박 박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년 전 저를 버렸던 그들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의성군의 작은 연구실에 나타난 테슬라 일행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어요. 아마 이런 곳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박 박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저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리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2년 전에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박 박사님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그 순간 성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년 전과는 달리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개발한 기술을 도둑질해서 미안하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선배님의 진짜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해했든 못했든 이미 지난 일이야.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말씀하세요. 한국 기술의 이름을 지우지 마십시오.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우리가 개발한 배터리에는
반드시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의 소유권은 한국이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장이 그것이 싫으시면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긴 협상 끝에 테슬라는 저희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박 박사님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한국 기술이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해내셨어요. 아니야, 민수야. 우리가 해낸 거야. 철민도 감격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와 대등하게 계약을 맺다니.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우리의 기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의성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테슬라의 지원으로 최첨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선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이 맞나? 김할아버지가 놀라워하셨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 갑자기 하이테크 단지로 변한 것입니다. 공장 가동과 함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배터리는 기존 제품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폭발 위험은 제로에 가까웠고 성능은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혁신이군요. 테슬라 기술진들이 감탄했어요. 곧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나온 배터리 혁신, 박진호 박사의 놀라운 역전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진짜 성공은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꿀 때야.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줄을 서서 저희와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 박사님, 저희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대표가 직접 의성군을 찾아왔어요. 그 뒤를 이어 도요타, BYD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는군요. 철민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997년 겨울, 작은 연구실에서 홀로 실험을 반복하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았어요. 그때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연구실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배신과 절망을 모두 겪었지만 결국 꿈을 이뤄낸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성민 형은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성민이도 나름대로 교훈을 얻었을 거야. 진짜 기술은 도둑질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실제로 성민은 테슬라에서 해고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몇 달 후, 저희 배터리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선배님, 이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됐네요. 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 댁에 인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진우야, 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격려해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2005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1년 사이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줄을 서서 저희와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 박사님, 저희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대표가 직접 의성군을 찾아왔어요. 그 뒤를 이어 도요타, BYD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는군요. 철민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997년 겨울, 작은 연구실에서 홀로 실험을 반복하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았어요. 그때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연구실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배신과 절망을 모두 겪었지만 결국 꿈을 이뤄낸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성민 형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성민은 테슬라에서 해고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몇 달 후, 저희 배터리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선배님, 이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됐네요. 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2005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1년 사이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2010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배터리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시골 연구실에서 시작된 저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되어 있었어요. 연단에 올라선 저는 수백 명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 배터리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독일, 일본,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내셨나요? 한 외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술은 사람의 정성에서 나온다는 믿음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성민이었어요. 선배님, 5년 만에 본 성민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아, 잘 지냈나? 선배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작은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정직하게 기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진짜 기술자라면 말이야.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1997년 겨울,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의성군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고속도로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기차들이 줄을 이어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차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새겨진 저희 배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영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26살이 되어 저희 회사의 젊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고마워, 민수야. 네가 있어서 더 힘이 났어.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특히 2003년 미국에서의 실패, 2004년 절망의 시기, 그리고 2005년의 극적인 반전까지.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김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이제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진우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포기해? 라고 했지? 저희는 함께 웃었어요.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쓰는 날,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달릴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삶도 한국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2010년 연말, 정부에서는 저에게 과학기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수영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의 절망을 이겨낸 세대, 그리고 묵묵히 연구에 매달린 무명의 연구원들이 결국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도 이 나라에 대한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